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대 목동병원의 김현준 선생님께서 QA 브랜드 사이언스 로지스틱 펑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그램 목동병원의 김현준입니다. 저는 이제 QA와 사이언스 로지스틱 펑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QA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고 사이언스 로지스틱 펑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QA가 글로 설명하자면 16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파형이고요. 신방내에서 SN노드에서 AB노드까지 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QA의 모양으로 QA의 시작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크기, 폭, 간격으로 신방의 병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QA를 처음에 생성하는 사이너스 노드는 SVC와 RA가 만난 지점의 포스트라테랄 뒤쪽의 바깥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SA 노드, 사이너스 노드에서 생성된 정기적 신호는 크리스탈 터미널리스와 세툼을 통해서 RA로 정보가 되고 바크만스 번들과 코로나이 사이너스, 그 다음에 코로나이 사이너스 좀 더 뒤쪽에 있는 우리 세탈 펑션 위치죠. 포스 아바리를 통해서 레프트 에이티움으로 전도가 되어 이런 QA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글로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QA는 심전도에서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100ms의 듀레이션과 0.1에서 0.2mV 조그만 네모칸 두 칸이죠. 그 크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상, 좌하의 전도 방향을 갖습니다. 전기축은 대략 0도에서 75도 사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벤트리클의 전도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 논문이나 교과서를 참고해보면 리드 1, 2 AVF에서는 우상 좌의 방향이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QA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 또한 AVR은 그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네가티브한 폴라리티 QA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VL이나 리드 3, 프리코디얼에서는 약간 설명을 흘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심장의 축의 회전이나 심방의 위치 또한 병리적 상태에 따라서 심방의 전기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연자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심장의 장축은 우리 세툼과 에이펙스를 연결한 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 축의 회전이 없는 정상 심장에서는 트랜지션 V3와 4에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V1 입장에서는 SN노드가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V1 쪽으로 다가오다가 멀어지기 때문에 파지티브, 네가티브한 폴라리티 QA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한 V5, 6의 위치에서는 전도 방향이 다가오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QA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축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전기축은 심실의 전기축은 포스테리어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역시 라이드 에이티룸도 같이 방향에 따라 돌아가게 되는데 라이드 에이티룸은 앞쪽, 레프트 에이티룸은 뒤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V1 입장에서는 라이드 에이티룸이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멀어지는 파형이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폴라리티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V5, 6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가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QA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축을 잡고 반시계 방향을 회전을 하면 심실의 전기축은 안테리어 쪽으로 돌아가겠죠. 따라서 얼리 트랜지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심방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라이트 에이티룸은 뒤쪽, 레프트 에이티룸은 앞쪽으로 돌아나오게 되죠. 따라서 V1 입장에서는 좀 더 뒤쪽에서 다가오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네가티브한 폴라리티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V5, 6의 입장에서는 레프트 에이티룸이 앞쪽으로 좀 돌아나가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QA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심장의 전우측 회전도 립리드의 QA와 관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상, 좌의 전도 방향에 입각해서 리드 1, 2 AVF에서는 다가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QA로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AVR은 마이너스 150도 정도로 이제 완전 반대 방향에 위치했기 때문에 네가티브한 QA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AVL과 리드 3죠. AVL과 리드 3는 이제 심장이 수평위치에 누워 있느냐 또는 수직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폴라리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심장 중축 회전은 이제 AVL과 AVF, QRS 폴라리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AVL의 폴라리티가 포지티브로 갈수록, AVF가 네거티브로 갈수록 심장 수평 위치에 누워 있는 심장이 되겠고, 둘 다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중간 위치, 그다음에 AVL이 네거티브로 갈수록, 또 AVF 포지티브로 갈수록 심장은 수직 위치에 서 있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수평 위치에 누워 있는 경우에는 심박의 정도가 좀 더 AVL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리드 3보다는 포지티브한 QM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심장이 수직 위치에 서 있는 경우에는 심발의 전도 방향이 리드 3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좀 더 AVL보다는 리드 3에서 포지티브한 QM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의 이미지는 실제로 AVL이 포지티브, AVF가 네거티브일 때 심장은 누워있다라고 MRI 이미지로 증명을 한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그러면 이제 12리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2리드에서 보면은 프리코디언의 트랜지션이 2번과 3번 사이죠. 따라서 장축은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은 약간 뒤쪽으로 돌아갈 거고 레프트 에이트리움은 앞쪽으로 돌아 나오겠죠. 그래서 V1과 V5를 보시면 V1에서는 굉장히 이제 포지티브한 QM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V5, 6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QAV가 보여야 하지만 포지티브한 폴라리티가 좀 줄어든 모양의 QAV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릴리드에서 AVF의 QRS를 비교해 보시면 AVL은 네거티브, AVF는 포지티브입니다. 따라서 심장은 수직 위치에 서 있는 심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리드 3와 AVL의 QAV를 비교해 보시면 리드 3에서 AVL보다 좀 더 포지티브한 QAV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제 우상 좌의 전도 방향에 입각해서 리드 1, 2 AVF에서는 포지티브한 QAV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반대 방향의 AVR에서는 역시 네거티브한 QAV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심전도 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지금 심전도에서는 이제 이행대가 3번과 4번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축에 회전이 없는 정상 위치에 있는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V1을 보시면 약간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한 폴라리티 QAV를 보실 수 있고, V5, 6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포지티브의 폴라리티 QAV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AVL과 AVF의 QRS 폴라리티를 비교해 보시면 포지티브이므로 서 있지도 않고 누워 있지도 않은 중간 위치에 있는 심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좀 더 QRS의 포지티브를 비교해 보자면 AVL이 좀 더 크기 때문에 AVL 방향으로 약간 누워 있는 심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심박의 전도 방향은 AVL 쪽으로 좀 더 향하기 때문에 리드 3에 비해서는 AVL에서 좀 더 포지티브한 QAV 관찰이 가능하겠고, 리드 1, 2 AVF에서는 우상 좌의 전도 방향에 입각해서 포지티브한 QAV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AVR에서는 네거티브한 QAV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QAV 이상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소성 QAV와 우심방 비대, 좌심방 비대가 있습니다. 이소성 QAV는 심전도에서 비정상적인 폴라리티 QAV가 나타나는데요. 이 QAV는 일단 벤트리클로 정상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QRS, QAV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제 QAV에서 포지티브로 보여야 될 리드에서 네거티브로 보이게 되고, 네거티브로 보여야 될 리드에서는 이제 포지티브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 이제 12리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코디언에서는 그 장축의 회전이 없어 보입니다. V3와 4에서 트랜지션이 보이고요. 따라서 정상 심장이라면 V1에서는 약간 포지티브한 네거티브한 바이페이직한 QAV의 관찰이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포지티브한 QAV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V5, 6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심장이라면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으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QAV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의 심전도에서는 약간 네거티브 QAV를 보이게 되죠.
또한 신발 이제 우상 좌의 전도 방향을 생각해 보자면 리드 1에서는 일단 파지티브는 맞습니다. 근데 V2와 ABF에서 보시면 네가티브한 PF의 관찰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도는 이루어지는데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한 가지 더 단서로는 ABR은 우리의 우상 좌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네가티브한 PF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파지티브한 성분의 PF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전도가 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종합을 해보자면 V1이 파지티브, V5, 6가 네가티브다. 이 소리는 심장이 좀 더 뒤쪽이고 V5와 6에서 가까워진 위치에서 PF가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리드 1에서는 파지티브이므로 일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전도가 됩니다. 하지만 리드 2와 ABF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전도가 되는 방향이겠죠. 예상을 해보면 CS50쯤 근처에서 나오는 FP PF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받을 수가 질문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RIP가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RIPB는 CS50쯤보다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V5, 6에서는 파지티브한 PF의 관찰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심장의 액세서는 맞지 않습니다. 미술성 PF는 정상적인 턱세게이트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러한 ATR 타키카디아나 또는 ATR 타키카디아 중에서도 멀티포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심방 비대입니다. 라이트 ATR 일라지먼트라고 하고요. 우심방의 근육층은 엄청나게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퍼트로피라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일라지먼트 확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심방의 근육층이 약간 두꺼워지고 늘어나면서 전도 지연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COPD, 만성 폐질환과 동반이 되고요. 리드 2에서 0.25mV 이상의 뾰족한 PF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 이제 PF는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탈분기 파형이 합쳐져서 생성되게 되는데,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일라지먼트 되는 경우에는 전도 지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탈분극이 합쳐져서 뾰족한 PF의 파형이 생성되게 되고요.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탈분극 되는 시간 안에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탈분극이 끝나기 때문에 PF의 듀레이션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심장으로 보시면 역시 리드 1, 2에서 잘 보이게 되고 모든 리드에서의 뾰족한 PF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음 좌심방 비대입니다. 레프트 ATR 일라지먼트라고 하고요. 역시 근육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하이퍼트로피의 개념이 아닙니다. 좌심방의 근육층이 두꺼워지고 늘어나면서 전도 지연이 발생합니다. 리드 2에서 PF 터미널 펄스, PF의 뒤쪽을 담당하는 부분, PF 터미널 펄스라고 하는데,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근육층이 약간 두꺼워져 있고 전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볼테이지와 듀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PF의 듀레이션은 전체적으로 120ms 이상 늘어나고 40ms 이상의 긴 너치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심장에서도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바크만스 번드를 타고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이제 바크만스 번드에서 약간 지연이 생길 수 있어서 정상적인 PF에서도 약간 너치가 생길 수 있는데, 좌심방에 비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지연된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깊은 너치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교과서적인 심전으로 보시면 뒤쪽에 PF 톨러런스가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전도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PF의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코드열에서 보시면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을 담당하고 V1 뒤쪽의 PF에서 네가티브가 좀 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듀레이션의 증가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A는 이제 정상 심장입니다. B에서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정상적인 에코에 비해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따라서 PF에서 뾰족한 PF의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일라지먼트 되어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뒤쪽에 이제 PF 터미널 펄스의 볼테이지가 증가하고 듀레이션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PF의 듀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동결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이너스 노드, SA 노드라고도 부르죠. 우리의 심장의 이제 하트레이트를 조율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점이 아니라 15mm의 길이와 3mm의 너비, 1mm의 두께를 가지고 약간 3차원적인 구조이고, 이제 슈페리어 베나카바와 라이레이치를 만나는 지점에 포스트 라테랄볼에 위치해 있으며 에피카디움부터 엔도카디움까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간단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1, 2mm 정도 되는 페리카디움을 벗겨내면 에피카디움이 위치해 있는데요. 에피카디움에서 위치해 있을 때 사이너스 노드는 생각보다 큰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SVC 지점을 세로로 자른 후에 펼쳐서 엔도카디움 쪽을 보면 반대쪽에 크리스타 터미나리스가 지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 크리스타 터미나리스가 사이너스 노드 에어리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라이레이트룸의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이미지는 에피카디움부터 엔도카디움까지 잘라 들어갔을 때 사이너스 노드와 페리노다 티슈들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다시 말해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동반변절, 이제 사이너스 노드에서 발생되는 활동 전의 생성 장애로도 생기고 생성된 활동 전의 전도 지연으로도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이너스 브라디, 사이너스 포즈, 사이너스 노드 엑시트 블럭, 크롬트로피 컴피던스, 타키바디 신드롬이 있습니다. 우리 시술방에서 시술을 할 때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사이너스 포즈와 타키바디 신드롬이겠고요. 그럼 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왜 생기냐라는 이제 물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노화로 인해서 특발성, 갑자기 생기는 경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이너스 노드는 RCA와 서컴플렉스에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이 베슬들에 대해서 마이오카디얼 인파션이 생기는 경우, 또한 이제 하트 페일리어로 인해서 칼슘의 이제 시그널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도 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생길 수 있고, 다이어베티스, 당뇨로 인해서 블러드 프레셔의 문제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ATR 타키카디아로 인한 심장 근육의 리모델링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겠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이유도 설명이 되겠지만 종합적인 이유로도 발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너스 브라디입니다. 규칙적인 동물활동이지만 이제 심박수가 분당 60회 이하라는 점. 정상적인 PAV가 생성이 되고 심줄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QRS TAV 반응은 정상적이고요. 65세 이상 또는 운동선수들에게서 흔하게 보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너스 포즈입니다. PAV와 QRS가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율동이라고 부르고, QRS, TAV가 3초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3초 이상 더 길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스케이프 비트가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PQRS, TAV의 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이너스 노드 엑시트 블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너스는 한 점이 아니라 약간 부피를 가진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1도 동방차단, 2도 동방차단, 3도 동방차단이 있습니다. 심전도에서 1도 동방차단은 이제 사이너스 브라디와 구분이 불가능하고요. 3도 동방차단은 사이너스 포즈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비치 1형 2도, 모비치 2도 2형 동방차단이 사이너스 노드 엑시트 블럭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비치 1형 2도 동방차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SA 노드, 즉 사이너스 노드에서 정상적인 전기는 생성이 되고요. 이 생성된 전기가 A트륨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때 전도 지연이 발생하면서 이 모비치 1형 2도 동방차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PAV보다 점점 딜레이돼서 PAV가 나오기 때문에 심전도에서는 PP 간격이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혹시 PP 간격이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PAV가 나오지 않고 따라 나오는 QRS, TAV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PAV보다 계속 딜레이돼서 나오기 때문에
포즈 간격이 이전의 PP 간격이 2배보다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비츠 2형 이도 분광 차단입니다. 역시 사이너스 노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전기가 생성이 되고 H룸의 전도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이너스 노드에서 H룸까지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고, 사이너스 노드에서 생성된 전기가 H룸으로 정상 전도가 되기 때문에 PP 간격은 일정합니다.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 H룸으로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P, QRS, TA보다 나오지 않게 되고, 이때 포즈 간격은 PP 간격의 2배와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크롬프로핑 컴피턴스입니다. 안정 시에는 심박 동시에 문제가 없는데 운동 시에 심박 동시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별 최대 심박수는 이제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값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값의 80% 미만이거나 운동 시에 하트레이트가 K가 높지 않는 경우 크롬프로픽 인컴피턴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키브라디 신도로입니다. 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부정맥이라고도 부르고요. 타키브라디 신드롬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뿐만이 아니라 AV 노드의 펑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페이퍼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AFib나 A플루토로 인해서 사이너스 노드의 오토매티시티 저하로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ATR 타키카드의 완화목적으로 사용되는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등이 항부작 물질로 인해서 증상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키카디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항부작 물질을 사용하면 이 타키브라디 신드롬이 심해지겠고, 그렇다고 이 심해진 타키브라디 신드롬을 잡겠다고 해서 디스프레이나 아트로핀을 사용하게 되면 타키카디아가 심화되고 환자분의 증상도 심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근본적으로 타키카디아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사이너스 디스펑션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밖에 치료 방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컨벤셔널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요즘 많이 하는 이제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싱콥이 있거나 극심한 피로 등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대한 증상이 의심이 된다. 셀페이스 EKG를 촬영해 봅니다. 또한 이 셀페이스 EKG 단순한 열두리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제 병동에서 앰뷸레이터리 EKG, 즉 콜터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겠고, 또한 크롬프로픽 인컴피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운동 검사를 실시해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입증을 할 수 없다 하면은 EPS 검사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EPS 검사뿐만 아니라 루프 레코더가 있습니다. 사실 EPS 검사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루프 레코더를 넣고 있고요. 국내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한 170명 정도 되는 원인머리 신고를 한 170명 환자를 대상으로 루프 레코더를 인설션 하였는데, 이 인설션을 하고 있는 동안 다시 이제 재신코피를 한 환자를 분석해왔더니 아리트미아로 인한 신코피 환자가 50명이었고요. 그 중에 대략 절반가량이 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됐다라고 보고된 페이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진행하고 심전도로서 입증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가능한 이제 언더라인 커즈 또는 스트럭처 하트 디지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AMI, 카디악 서저리, 항부작 물질을 먹고 있다든지 심장 근육에 인펙션이 있다든지에 대한 정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요. 심전도로 입증이 된 후에 이러한 이제 리버서블한 왼쪽에 보여진 리버서블한 요소들을 이제 제거를 했을 때도 브라디카디아에 의한 심텀이 있다 하면은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고, 그렇지 않은지 옵저베이션을 한다. 이게 이제 2019년 서큘레이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심평원에서도 증상을 운반하고 심전도로서 입증이 되어야 이제 페이스메이커 인디케이션이 되겠고요. 증상이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성 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 미만이거나 또는 UPS 검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경우 페이스메이커 인설션 보험 기준에 충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PS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과 사인 마티리얼 컨덕션 타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은 이제 사이너스 노드 근처의 하이 RA 카테터를 통해서 30회에서 60초 정도 실행을 하여서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이션 상태의 사이너스 노드의 회복 기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 주행을 보시면 카테터를 통해서 페이싱을 쭉 진행하다가 페이싱을 끊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카테터에 다시 시그널이 입력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 값이 1500ms 미만이다 하면 SNRT는 정상이고 사이너스 노드의 펑션도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 개개인마다 이제 베이직 사이클 렌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 사이클 렌스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을 비교해보자 해서 나온 게 corrected SNRT고 SNRT에서 베이직 사이클 렌스를 뺀 값이 550ms 미만이다 하면 이제 사이너스 노드 펑션이 정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인 마티리얼 컨덕션 타임입니다. 이 개념은 사이너스 노드의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한두 비트 정도의 전기적 신호를 주어서 리셋을 시켰다가 페이스메이커 셀에서 생성된 전기가 카테터로 도달하는 이제 아트륨까지 전달되는 전도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이제 카테터에서 전기적 신호를 주어서 페이스메이커 셀로 이제 전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셀이 이제 리셋이 되게 되겠고요. 다시 이제 페이스메이커 셀에서 전기적 신호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카테터로 전달되는 시간, 이 시간을 이제 리턴 사이클 렌스라고 부르고 SLCT는 이제 리턴 사이클 렌스에서 베이직 사이클 렌스와 이제 SLCT 두 개를 더한 값이고 그 식을 변형해 보면 리턴 사이클 렌스에서 베이직 사이클 렌스를 뺀 값의 절반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EPS로 하는 방법은 이제 정확도가 대략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는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대한 환자분들에게서는 ILR, 룰프 레코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실제로 치료방에 오신 분들, 이제 젊은 환자분들인데 PSVT만 있는 환자분들, 또한 이제 연세는 좀 있으신데 펄스턴트, APB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SNRT랑 SLCT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뭐 이렇게 논문에서 보고된 수치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젊으신 PSVT 환자분들에게서 연세가 많으신 펄스턴트 AP 환자분들보다 수치들이 좀 적게 나왔다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케이블 기초부터 식사헬스 신드롬 그리고 DP까지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질문 많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아까 이제 양쪽 아래 일라지먼트에 대한 심연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바이에이트럴 일라지먼트 있는 경우는 그 두 개의 심연도를 더해갖고 그렇게 변형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네, 하나가 맞습니다.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AB 블럭은 많이 보잖아요. 보고 증상이 있으면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넣는데 심지어 선생님들이 보는 심연도 기계에 보면 이게 캐드로 판독이 되는 거 보면 에시트 블럭이나 이런 거 잘 보이잖아요. 임상에서도 잘 판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증상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지 그런 환자 아까 얘기했듯이 오비스 타입 2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세컨드리 그 증상하고 동반되는지 되면 페이스메이커를 넣거나 그런 경우를 있는지 닿는지 선생님 좀 얘기 아니고 닿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거는요. 양쪽 신반이 인하지 못하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파형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의 파형은 뾰족해지고요. 역시 뒤쪽의 파형에서도 컨덕션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PM의 터미널 폴스의 증가를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듀레이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거는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서도 보셔도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라와 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퍼레이터의 주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좀 정의를 내리서 보면도 많고요. 그래서 라와 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터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한 증상이 없다 하면은 페이스백을 넣지 않습니다. 혹시 저 SA 블러 이런 걸로 랩에서 페이스메이커나 놓는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그 AB 블럭처럼 눈으로 직관적으로 판독하기 쉬운 거는 직관적으로 하고 증상하고 잘 코릴레이션 시킬 수 있지만, 사실 저 아까 인터벌 같은 게 너무 갑자기 짧아지면 그게 실제 ABC인지 뭔지 순간적으로 하면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 선생님 말씀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 증상, 우리 현주 선생님 얘기했듯이 증상과 임상적으로 콜레이션 잘 시켜서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놓칠 수 있는 분야거든요. AB 블록과 달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선생님들 집중도 있게 공부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조금 드리면은, 사실 SA 블럭은 DL로 사실 1도와 3도는 브라디카디랑 사이너스 브라디카디랑 구분이 힘들고, 그 다음에 1도와 2형, 2형의 1형과 2형은 사실 사이너스 에이트리움까지의 그 컨덕션을 저희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PT 간격으로만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상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혹 가다가 투석을 하고 나서 브라디카디아가 쫙 오시는 분이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일단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 있을 때 답변할 것 같은데 혹시 뭐 펠로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본 적이 본 적은 없는데 증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답이 있긴 한데 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경우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소맥에 입증된 경우로 해서 투석을 약물로 보고 페이스메이커 삽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SNRT 때문에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보통 지금 EGM에 HR이 저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듀오데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은 이제 뭐 듀오데카 뭐 볼 때 HRA 뭐 90, 그 정도에서 이제 처음 사이너스 리듬이 빨리 나온다 하고, SNRT 검사하고 나면은 뭐 7, 8이나 5, 6에서 먼저 나오는 비트가 EGM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도 그거를 APC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SNRT 사이너스 리듬으로 봐야 될지 혹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SA 노드의 에어랩이 굉장히 넓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커트레이트가 빨라진다든지에 따라서 SA 노드에서 먼저 생성되는 정기적 슈더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리듬이라고 보시고 체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이트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은 SN 노드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페이퍼에 보고가 된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질문 주신 게, 저희가 이제 EP 스터디 하면 라이트 에이트리움에다 정크를 왕창 놓거든요. 그러면 아나토미칼 SA 노드가 만약에 이쪽에서 있었다고 하면 항상 이쪽에서 떠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에이트리움 막 여기를 자극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요렇게 여기가 빠른 놈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일렉트로드를 여러 개 놓다 보니까. 그럴 때 그게 실제 리얼 SA 노드인지 아나토미칼 위치하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현준 선생님이 그 아까 얘기했듯이 SA 노드가 아나토미칼 분포가 넓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영역을 정확히 감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나토미칼 다른 CS 호수나 레프트 에이티움이 아닌 이상 같은 범위 내에서 포함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SNRT 하실 때 보통 30초에서 60초라고 쓰여져 있는데 네. 30초로 주로 하시나요? 아, 예, 30초로 하고 있습니다. 네. 풀페이싱을 하는데 저는 그냥 60초 가는데 혹시 뭐 한두 비트 빠져도 계속 유지를 하시고 가시는지 아니면 웬만하면 캡처가 다 되는 걸로 기준을 하고요. 다양한 사이클레스 오버드 발굴해서 가장 긴 값으로 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